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세월의 무게에 놀려 빛이 바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위세등등했을지 모를 그 양반 가문은 이제는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처럼 앙상하게 명예만 남아있었지요. 그 집의 가장 깊숙한 안방에 소연이라는 젊은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울릴 때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매일같이 방구석에 놓인 작은 경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손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여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깊고 검은 눈동자, 붉게 칠하지 않아도 앵두 같은 입술. 그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으나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함 대신 잘 빚어놓은 얼음 조각 같은 서늘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시중 드는 하인들조차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창가에 놓인 배틀뿐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배틀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질 때까지 배를 짰습니다. 비단실처럼 고운 손가락으로 거친 삼배를 짜는 모습은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자신의 깃털을 뽑아 둥지를 짓는 것처럼 처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받은 거울을 가진 여자, 혹은 그림 속의 미인이라 부르며 수군댔지만 정작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소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그렇듯 잿빛 치마 조고리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방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보리밥 한 그릇과 멀건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요물 같은 거울을 보고 있느냐. 니년이 그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집안의 복은커녕 재앙만 깃드는 게다. 소연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지고 빚쟁이들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넌 그저 돌부처처럼 앉아 배만 짜고 있구나. 쨋쨋, 저 고운 얼굴로 산에 홀리는 재주도 없고 아기 하나 낳지 못하는 돌꽃이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소연을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그것, 내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소연은 가문의 체면을 위해 드린 값비싼 장식품일 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진 말들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파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틀의 잉화에 맺힌 이슬처럼 조용히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소연의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본다는 핑계로 한양에 머무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없는 기와집은 겨울바람 소리만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짧은 겨울 오후 소연이 뒤뜰에서 얼어붙은 장독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닌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낮고 조급한 음성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상한 예감에 장독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낯선 여인의 기름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한양의 그 늙은 대감께서는 이런 물건이라면 환장하십니다. 비록 제가 한 몸이 되시겠지만 그깟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이 정도 미색이면 쌀 100섬은 좋게 받을 수 있지요. 소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 쌀 100섬.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은 장독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매파 말대로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지.
그 녀석은 우리 가문에 와서 한 일이라곤 그 요사스러운 얼굴로 재수없는 일만 끌어들인 것뿐이야. 꿀꺽 술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매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암요 마님, 그 대감께서는 곧 상처하실 몸이라 어쩌면 정실부인 자리도 꿰찰지 누가 합니까? 그저 죽은 듯이 며칠만 기다리라 하십시오. 모레 아침 제가 가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에 손을 담근 듯 손끝이 시렸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하늘도 소연의 절망을 안 것인지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손거울과 평소 몰래 모아두었던 말린 약초 몇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건으로 팔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늙은 대감의 놀이개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얇은 버선발로 마루를 디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소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저주받은 집에서 멀리, 더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은 뜬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몰아쳤고 길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뒤편에 깊은 산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숨은 칼날처럼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이르러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춥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품에 안은 채 쓰러졌고 하얀 눈이 그녀의 붉은 옷고름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중턱에서 작은 가마를 돌보러 가던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된 후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산 기슭에서 홀로 도자기를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소리를 내며 흘렀고 민준의 처가집 처마 밑에도 제비가 돌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그 차가운 기와집의 안방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으로 가 민들레와 쑥을 캤고 민준은 절뚝이는 다리로 진흙을 이겨 새로운 그릇을 빚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짐승들처럼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면서도 말없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민주는 소연의 서늘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따뜻한 시선을 보았고 소연은 민준의 토박한 손에서 만들어지는 섬세한 도자기들을 보며 그의 굳건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늦은 봄, 변덕스러운 날씨가 심술을 부렸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라도 날 듯 바람이 거셌습니다. 민주는 간 만들어 가마에 넣으려던 도자기들이 비에 젖을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가마를 지켰습니다. 지프로 엮은 덮개를 씌우고 또 씌웠지만 비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민주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소연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지만 그는 헛소리를 하며 열병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의원이 다녀갔지만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소. 비를 흠뻑 맞고 한기가 폐부까지 찔렀구려. 이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소. 의원이 돌아간 후 방 안에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소연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 자신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배틀을 잡던 손, 밥을 짓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준 약초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변소 2.
어머니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 병을 다스리는 지혜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소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비가 채 그치지 않은 질퍽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들의 이름과 생김새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붉은 도라지, 썩은 나무 밑동에서만 자라는 귀한 버섯. 그녀는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약초를 캤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비단 같던 손은 날카로운 가지에 긁혀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쉴 틈도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진한 탕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흙의 냄새이자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민준의 젖을 지켰습니다. 숟가락으로 그의 마른 입술을 적시고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새벽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어른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현 씨,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여름이 오고 민주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의술의술에 능하다는 소문은 꼬리를 물고 마을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결국 원치 않는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시어머니가 하인 2명과 매파를 대동하고 민준의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들어서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박한 것, 감히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이런 절름발인 놈과 눈이 맞아 도망을 쳐 여기가 니년의 불륜소굴이더냐. 그녀는 당장 한양 대감댁으로 가야 한다며 하인들에게 소연의 팔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연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호통에 고개 숙이던 예전의 돌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 순간 절뚝거리며 뒤에 서 있던 민준이 나무 지팡이,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소연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마님. 소연 씨는 팔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뺨을 치기 위해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실랑이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안악이 내 아이가 숨을 안 쉬어 라고 울부짖으며 뛰어들었습니다. 구경하던 한 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아이고 부정 탔다 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음 같던 얼굴은 사라지고 생명을 구하려는 의원의 단호함만 남았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아이의 옷고름을 풀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침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발바닥의 특정 혈자리를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찬물을 떠서 아이의 입에 흘려넣고 자신이 씹은 약초를 붙였습니다. 기적처럼 아이의 격렬한 경련이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비로소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연에게 절을 했습니다. 주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을 때리려던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에 멈춘 채 민망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소연을 도망친 며느리로 보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저주받은 미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약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위와 명분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저주를 퍼부을 기력조차 없이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뺨을 치려던 손은 여전히 제멋대로 딸려왔고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를 팔아먹으려다니 저 집안도 이대 끝이구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문의 명예는 이제 흙탕물에 떨어진 헌신장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기와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집안에는 그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곡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확히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경친구 연과바웅. 며칠 뒤 마을 어귀가 소란해지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 몇이 매파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늙은 대감은 물건을 놓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감히 자신을 능멸한 죄를 물어 매파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곧이어 그 불똥은 소연의 시가로 튀었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빚을 갚지 못했으니 이 집의 재산을 모두 차압한다. 포졸들은 대문짝에 붉은 딱지를 붙이고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소연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텅 비어가는 집과 실성한 사람처럼 주저앉아 안 돼, 이건 우리 가문의 것이란 말이다 라고 외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행방을 물을 겨를도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과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양반 족보를 품에 안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배추잎을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는커녕 저주받은 거울에 제 복을 비춰보려다 망한 거지 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한편 소연과 민준이 사는 산기슭의 초가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약초를 캐러 가면 민준은 절뚝이는 다리로 그녀가 오를 벼랑 밑에서 지켜주었고 민준이 밤늦게 가마에 불을 떼면 소연은 따뜻한 죽을 쑤어 그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소연의 의술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그저 쌀 한 줌이나 계란 몇 알로 고마움을 대신 받았습니다. 소문은 산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약손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고을 사또의 어린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자 절박해진 사또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연을 관아로 청했습니다. 소연은 며칠 밤낮에 정성어린 간호와 침술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에 크게 감동한 사또는 소연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지만 소연은 그저 가난한 백성들이 언제든 약을 지어갈 수 있도록 관아의 약재 창고를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이 일로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준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만들어준 약 덕분에 다리의 통증은 많이 가셨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 그늘이 거쳤습니다. 그는 흙을 이겨 생명을 빚어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투박하지만 단단한 그릇들은 소연의 약을 담는 약항아리가 되었고 환자들이 약을 다려 마시는 탕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손보살의 약효가 민준의 그릇에 담길 때 더욱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보듬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마에 쓸 장작을 패고 돌아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문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유품, 저주의 거울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두려워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거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닦아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얼음 조각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의 눈가에는 환자를 돌보며 지새운 밤들의 피로가 옅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고, 입가에는 민준을 보며 지었던 따뜻한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울이 소연의 얼굴만 비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녀의 등 뒤 따뜻한 온돌방의 풍경을 함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민준의 평화로운 얼굴, 벽에 가지런히 걸린 약초꾸러미, 그리고 선단 위에 나란히 놓인 민준의 도자기들이 거울 속에 가득했습니다. 거울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자신의 겉모습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와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일구어낸 따뜻한 삶과 사랑을 비추는 진실의 거울이었습니다. 소연은 거울을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기슭의 작은 초가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연은 자신의 의술로, 민주는 자신의 그릇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손길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눈이 그친 모양이네요. 오늘 밤 따뜻한 꿈 꾸시길